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11월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거치는 과정이죠. 이제 사적 모임은 접종 마친 사람 포함해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가능하고 결혼식, 종교시설, 경기 관람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또 끝난 게 아니죠. 모두 일상 회복 진짜 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은 유지하자고요. 10월 18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요. 빅매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 1대1 토론 결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요. 경제뉴스로는 3년 동안 20대들의 주택구입 자금이 35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부모 찬스였다고 합니다. 증여 비중은 늘었는데 대출은 힘들어집니다. 대출금리 5%대 진입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취업자가 대학생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사실상 구직 단념 상태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번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중개회사 이용자들의 계약 해지권 보장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 시황 시간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장 전망해보고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오른 만큼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함께 전망을 해보고요. 주택값이 오르니까 경매시장에서 100%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집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경매시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탐사,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엇갈리는 이론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선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 다음 세대의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을 꺾고 정권 교체 반드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유승민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도덕성입니다. 지금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나라가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네, 다들 말 속에 굉장히 날이 벼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당에서는 경기지사 물러나서 국감 피해가자 이런 권유도 했었다고 하는데 정면 돌파한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군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감에서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한 듯하죠.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 김도형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불복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경선 중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얻은 표를 모수에 합산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투표가 이제 득표율이 과반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했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 측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낙연 전 대표도 승복을 했는데 뒤끝은 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끝이요. 네. 예, 14일 캠프 해단식에서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대책위원장 등 선거 지원에 나설지 또 나서게 된다면 언제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강도가 상당히 높은 발언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 그 상황을 정리하고 오늘 국감장에 출석을 합니다. 결국은 대장동 국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에 선출된 뒤에 언제 경기지사를 사퇴할지가 좀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후보 선출 뒤에 바로 사퇴할 경우에는 국감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영길 대표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른 사퇴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고요. 20일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저격수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라이브 방송을 한대요. 네. 24시간으로 국감 내내 생중계를 한다고 국감을 합니다. 생중계한다. 예. 그래요. 이 새로운 방식인데 어떤 평가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감에서는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군요. 네. 국감에서는 아무래도 그분 그리고 설계 이런 부분이 좀 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내 것이 아닌 것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설계입니다. 이 후보가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자신이 설계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공방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 후보는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죠.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궁이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발탁이 됐고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최측근이자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시끄러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 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던 키맨으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특별히 경제 공약을 업데이트하고 이럴 짬은 없었겠군요. 예, 맞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 당 내용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경선 캠프도 해단을 한 상황이라서 좀 당 내부를 정비하고 인선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에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인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2011년에 중수 이과장이었는데요. 부산저축은행이 4조 6천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했던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당시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대출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편취한 A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분이 김만배 씨에게 소개를 받아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죠. 박영수 전 특검은 이름이 등장을 안 하는 데가 없네요. 네. 그 가짜 수산업자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와중에 국감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
요거 현실 가능성이 약간 어렵다 이런 발언한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여야 간의 공약 대결이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초전이 국정감사에서 펼쳐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서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대출에 관해서 물으니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대출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업체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10년, 20년 장기로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대출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여하간 마이너스 통장을 전 국민한테 뚫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장기간 중금리로 빌려준다는 건데 시장에서 해석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예. 후보들 사이에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밤에 1대1 토론이 있었는데요. 후보들 조합에 따라 토론 분위기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먼저 선두권인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결은 도덕성을 두고 좀 센 공방이 오갔어요. 격을 갖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은 별로 펼쳐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이 명품 토론이라는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 전문가고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회의원 3선의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0,000원, 공정소득 이런 얘기도 오간 모양이에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거든요. 원전 지사가 이걸 비판했습니다. 최고의 경제 전문가인데 당시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 않고 공약했냐? 라고 물어보니 유승민 전 의원은 2018년 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는 걸 보고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으면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측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피하는 모양이 펼쳐졌고요. 그다음에 복지 공방도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이 원 후보 복지 공약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 절대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의 목표가 아니냐 정책이 아니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원지사가 다시 물으니 유 전 의원은 근로장려세제나 기초생활보장제를 공정소득으로 통합해서 연소득 400, 600, 1,200만 원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국민들에게 50%를 현금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복지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의 여야 경선 주자들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봤는데 경제 뉴스라기보다는 정치 일반 뉴스네요. 로고 듣고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주말 사이 들어온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20대 이하 학생들, 청년층이 아파트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이 최근 3년 동안 35조 원이요? 예, 맞습니다. 김혜재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대 이하의 주택 구입 건수가 14만 1,851건이고 사용한 금액은 35조 5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3만 5,207건 7조 7,009억 원에서 2020년 6만 1,919
19건, 15조 6,479억 원, 그리고 올해는 8월 말까지 44,662건, 그리고 11조 7,0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증여로 추정되는데요.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 59.8%가 증여로 주택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등 세부담을 높인 결과 매매보다 증여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다소 허탈한 소식이기도 한데 자, 일반 서민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죠? 예, 누구는 증여로 집을 구하는데 누구는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는 실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다음 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031에서 4.67% 수준입니다. 이는 8월 말 2.62에서 4.19%와 비교했을 때 한 달 보름 사이에 하단과 상단이 0.411포인트 그리고 0.48%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에서 4.42%로 그리고 3.14에서 4.95%로 상승을 했습니다. 8월 말 이후에 2%대 금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금 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도 뛰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난 15일 국감에서 11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금리 상승폭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얘기 좀 해볼게요. 구직을 단념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4년제 대학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이 33.7%고요. 의례적으로 하고 있음이 23.2%, 쉬고 있음이 8.4% 등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상태가 65.3%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채용 기회가 감소하면서 입사 경쟁이 심화됐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업 등이 실무 경험을 요구하면서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서 기회를 좀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고등학생 실습 나갔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학생들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런 부분을 글쎄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문호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결혼중개회사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행 표준여건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 자격 보유 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용자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해지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게 기존의 약관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해지권을 명확히 규정을 했고요. 또 해지 시 가입비 환급도 세분화돼서 회사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표준여건에 나온 그 회사 귀책으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뭐 회원가입비 플러스 몇 %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소개해 준다고 하고 제대로 소개해 주지 않으면 해지해 주는 게 정답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의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을 날씨 참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산행하는 모습들 보도 채널 스케치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는 거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면 좋겠지만 가시더라도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마치시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네, 지난주 미국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거냐? 반면에 비트코인은 다시 값이 오릅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 주부터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 한 주간의 주식시장 전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등 데이터들의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들이 투자자들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느냐 혹은 못 넘느냐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일단 델타 변이 충격,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 등으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감소에 비해 잘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았었는데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들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미국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3,000피를 내주기도 했었는데 다시 3,000선을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장 시작 후 다시 또 3,000선 아래로 내줬었는데 일단은 저는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주식 투자는 안심하면서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이후 코스피가 쭉쭉 올라갔던 당시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주식시장은 돈 복사기다. 왜냐하면 그냥 돈 넣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복사가 돼서 나올 정도로 투자가 쉽다라는 이야기가 한동안 좀 유행이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동안 최근 투자자들이 너무 불안했었는데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핵심 요인 하나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물류 대란, 전력난 등 공급 문제에서 기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난국에 빠뜨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희망적인 뉴스를 들으니까 한지영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자, 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열기가 좀 살아나는 모양인데 비트코인 네. 가격은 왜 오릅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좀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 출시하냐라는 좀 의문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비트코인 선물로 출시하는 거는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선물 거래 시장에서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규제를 마련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미국에 놓고 봤을 때 주 단위로 모두 다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선물은 연방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훨씬 더 규제하기가 용이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은 이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는 만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투자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ETF로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지금 3,000선을 아래로 내줘서 한때 2,990선까지 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2,997선
그 퍼센트로 봤을 때는 0.5%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코스피 경우 1%대 상승세를 연속적으로 기록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쉬었다 가기 장세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 오후장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따가 발표되는 중국의 9월 산업생산 소물 판매 그리고 3분기 성장률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등 탄력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시중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요 1년 전만 해도 참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출 한도도 점점 줄어듭니다. DSR 규제 강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리 오르고 한도가 줄어드니까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얼마나 유리한지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매 관련 소식. 사실 이 경매라는 거는 네. 진짜 좀 선수들이 들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 경매 시장에 그냥 공부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은 모양이네요. 꽤 많고 이 경매를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늘었죠.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경매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경매 시장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지난달 9월을 보니까 전국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 전부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지난달에도 그랬고 지지난달에도 그랬고 9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7.6%. 이게 2001년부터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고요. 그다음에 전국 1,198건 매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 692건이 낙찰이 돼서 낙찰률도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수도권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요. 네. 비수도권, 그러니까 울산, 부산, 광주 이런 곳들도 모두 전달보다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낙찰가율 107.6%였다 이런 네. 얘기 해주셨어요. 지난달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진행된 아파트 경매. 네. 낙찰가율이 100% 넘었다. 이거는 제시한 값보다 더 주고 산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찰가율, 낙찰률 이렇게 부르는데 낙찰률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매가 몇 건이 나왔는데 몇 건이 낙찰됐냐. 즉 100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80건이 낙찰됐다. 그러면은 이건 낙찰률 80%다라고 보는 거고 낙찰가율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경매로 물건이 나오면 이게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합니다. 네. 뭐 6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감정하면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경매는 이렇게 시작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찰이 돼요. 5억 다 못 주겠다. 그렇죠. 내가 왜냐하면 한 바퀴 더 돌고 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물이 아니라 그쵸.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세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라는 물건의 특성상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 집을 구경할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 매물 나오면 그건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여다보지만 그쵸. 이거는 오롯이 그냥 주소죠 정도. 오롯이 서류만 보고 가는 서류만 거잖아요. 보고 가는 거라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감정가액보다는 낮게 한 번, 두 번 되지는 이렇게 유찰이 되다가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감정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거의 뭐 시세에 가깝게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시세를 넘어서는 이 낙찰가율도 존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3월에는 서울 한 112.2% 그리고 수도권은 10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과거에도 간혹 가다가 있긴 했는데 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고 보통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11년간 보니까 평균 낙찰가율이 8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딱 나왔다. 뭐 5억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유찰돼가지고 4억 정도의 낙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리고 경매 건수가 많으면 즉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낙찰가율도 낮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그냥 나오자마자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매 물건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하고요. 예.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우선순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좀 골치 아픈 물건이라서 싸게 금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경매 시장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게 나오는 게 있나. 그리고 매물이 많이 안 나오던 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경매로든 뭐든 나오는 건 잡아보자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예. 자, 아파트 경매 시장이 달아오른다. 네. 빌라 낙찰가율도 오르고 있다고요? 네, 빌라도 역대 최고 상승률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빌라 낙찰가율이 89.7%. 이게 뭐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는 100% 넘는 다음에 89.7% 낮은 거 아니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상승률이에요. 이게 전월 대비 그러니까 8월 대비 10%포인트가 한 달 만에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그것도 없으니 그조차도 없으니 경매 시장으로 나온 빌라도 잡아보자라고 하는 심리고 서울의 빌라 낙찰가율은 97.9%입니다.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고 나오면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13.7%포인트 상승한 거니까요. 이것도 2008년 3월 이후에 최고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 수요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건 빌라건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싸게 나온다 혹은 매물이 나왔다 싶으면은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제 마음은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AS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장은 해서 경매 수요가 증가하는데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철회하는 겁니다. 아, 물건 내놨던 거 걷어들일게요. 걷어들이는 거.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자는 그 경매를 팔아가지고 경매가 이제 낙찰되면 그 낙찰 금액으로 채권들을 이제 해소를 하긴 하는데 이걸 5억에 내놨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물건들 때문에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도 늘어나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매 물건도 줄어들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이 경매 공급도 줄어들게 되면 여기도 또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경매 건수가 월 평균 1,719건. 근데 지난해는 2,549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2.6%가 감소했어요. 경매 시장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물건은 다 나와서 소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이 경매 시장까지 나오는 데는 정말 그 소쩍새 우는 사연이 그렇죠. 한 바가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이요. 권리 분석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고 개인들이 이런 경매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어디 채권자들의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로 넘어간 다음에 낙찰이 되면 그 낙찰 금액으로 이 채무들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한 개 기관 혹은 한 개 개인의 빚을 진 상태에서 뭐 경매에 넘어갔다 이러면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채권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거나 뭐 은행도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 은행에만 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급한 경우에는 이런저런 곳들에 많이 걸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 없이 접근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업체를 끼기도 하는데 한때 경매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경매 업체를 끼고 이제 경매를 하는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 경매 업체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낙찰이 되면 그 일정 부분의 비율로 보수를 받아가요. 즉 5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처음에 이걸 경매 업체에서 대신해 줄 때는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낙찰이 되고 나면 이 5억짜리를 사주게 되면 뭐 5억의 1%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인 즉슨 낙찰이 안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비싼 금액으로 가격을 제시를 해서 사실 경매의 의미가 없는 어떻게든 팔리게 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 사업을 유지해가는. 네, 일부 경매업체들이 그렇게 뜨겁게 막 경매 시장을 달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피해 아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시장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할 때
등기부등본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건축물대장 다 열람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뭐 소재지, 면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경우, 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이런 거 하나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장 1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네. 게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전입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적인 뭔가를 찾아가는 건 내가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일자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이거는 안 나와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야만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쵸. 이런 권리관계도 좀 확인하실 필요들도 있고, 그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도 우리가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제도라고 해가지고 뭐 서울은 1억까지 뭐 이런 조그만 금액은 먼저 빼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 순위가 혹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 판단이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것들을 꼭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소장님이 떼와야 된다고 하신 그 서류가 서류면에서 지금 한 6-7장 되거든요. 네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예, 그렇죠. 이게 그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도 그래도 나는 커버할 수 있다. 네.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다. 경매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은 그 물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설 민간 그냥 이 경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정보를 오히려 더 깔끔하게 모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원의 경매 법원 경매 정보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아보실 수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사이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나름 업체별로 그 물건에 대한 분석들도 해놨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포장은 많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거 다 좋아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을 비교 분석해가면서 어차피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비교 분석해가면서 어떤 물건들을 좋다고 추천을 하는지 최근 경매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꾸준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는 대출 받는 분들 이 경매 시장에서 대출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예. 그 금융위원회가 명백히 가지고 있는 목표가 가계부채를 좀 줄여보겠다, 증가율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다만 대통령이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전세대출을 또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를 넘지 않게 하라라는 걸로 이제 묶었잖아요, 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조이거나 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은행은 중단을 한 곳도 있지만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 부분 증가분만, 즉 5억에서 5억 1,00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이 없던 분들은 1,000만 원 이게 늘어난 부분만큼만 대출을 하는 식으로 좀 조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대출이 조금 더 필요한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당겨서 쓰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잔금 치를 때까지 한 달 여유를 두고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수요가 집중을 하거나 하다 보니까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죠. 그리고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게 이제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을 조인다라는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세 대출은 중단하지 않도록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증액분만 대출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네. 내가 지금 3억 5천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1억 올려달라고 했다. 네. 그러면 4억 5천하고 3억 5천의 차이인 그 1억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먼저 내가 전세 대출을 3억 5천에서 일부를 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다. 네네. 얘가 만기 연장이 안 된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이 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막히진 않았어요.
바로 이제 다 받으실 수는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즉 제가 제 돈으로 3억 정도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요즘에 대출도 어렵다고 하니 요번에 전세 계약 갱신될 때 이 3억 원의 대출을 새로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집주인이 이것 좀 올려주세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5%가 있죠. 그래서 1,500만 원 요번에 올려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1,500만 원만큼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 맹점이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됐을 경우, 그거는 이제 새로운 계약이고 새로운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아하. 즉 3억에 살고 계신 분이 집주인에게 저 전세 대출이 필요한데 계약 좀 새로 맺어주세요. 그러면 네, 새로운 계약이니까 5% 이런 거 상관없이 시세에 맞게 5억으로 올려주세요. 대신에 이제 이분은 2+2 4년을 거주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뭐 세입자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전세 보증금 그 잔금 치르는 날 이후에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내가 전세 잔금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아보더라도 사실 전세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지인대출이든 다 끌어모아서 대출 날짜를 보니까 한 11월 5일쯤 나온다고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내가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이건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잔금 일자 전에 이 대출이 나오는지 은행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 대출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점적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전세 대출 받아서 결국은 다른 데 쓰지 말아라. 이 돈 가지고 집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말아라. 이런 정책의 의도가 읽히는데, 그렇습니다. 보완책으로 DSR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DSR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가 내 소득 대비 몇 %냐. 그래서 그 DSR을 40%다라고 한다면 내 1년 동안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그거의 40% 안에서만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는 금액 자체가 통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의 DSR 규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내가 집주인한테 맡겨놨다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한테 돌려받고 다시 그걸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본 거거든요.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것까지 DSR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는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올해 7월에 1단계, 내년 7월 2단계, 내후년 뭐 3단계 이렇게 차츰차츰 적용이 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2억으로 이제 좀 좁혀지는 거고요. 그렇게 점차 대상이 넓혀져 가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 대출을 포함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DSR이라는 게 결국은 뭐 자동차 할부, 뭐 카드 긁은 거 이거 다 포함해서 내가 꿔서 쓰는 돈을 다 이 부채 비율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세 대출이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계속 이 전세 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들어갈 거다. 뭐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실상 대출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전세 대출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럼 실수요자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 치르는 거 앞두고 혹시나 보증금 늘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되고 저분은 안 돼요라고 할 만한 이 칼을 그을 수가 있는 선이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자면 DSR 규제에다가 여기를 포함해가지고 넣게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한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장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 당장에 전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다른 대출이 있을 경우에 꽤 급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당분간 대출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경매 시장 말씀드렸더니
그 경매 낙찰가율 그렇게 높은 거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그 짜고선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일단 부모 자식 간에는 여기서 각종 수수료 물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팔면 세금을 많이 내고 네. 세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택보급률 지금 100% 넘습니다. 집이 뭐가 모자랍니까 하셨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서입니다. 예. 이게 뭐 그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 지방에 공가로 남아있는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은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시골에도 지금 비어있는 집이 마을 전체 한 절반은 비어있는 꽤 것 많이 같아요. 비어있고 예,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셔서 1인 가구, 2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수요도 그리고 계속 늘죠.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예전 같으면 3, 4이 모여 살던 집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 수요가 아마 공급 대비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가요? 김서복만이님, 8955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는데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처음 말을 내뱉었을 때 형이 오신 줄 알았어요. 동네 형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내일은 다시 제 목소리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손님 오셨습니다. 홍성만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도 형 같은가요? 자, 오늘은 최저임금 얘기해 볼 건데요. 최저임금 이거 지난번 대선에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10,000원까지는 적어도 올리겠다 했던 공약이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그런데 최저임금이 고용을 오히려 불안하게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네. 아니다, 상관없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네. 올해 이제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자로 그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다른 이제 미국 경제학자들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데이비드 카드 교수는 이제 그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고용이 줄었다는 이제 증거가 없다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해서 당시에 이제 큰 논란이 됐고요. 이게 이제 또 이번 그 노벨상 그 수상의 이유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 카드 교수는 이제 그 90년대 초에 그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 주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펜실베니아 주 이제 2개 주에 400개가 넘는 패스트푸드점의 고용률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히 이 경제학계 정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최저임금이 오른 뉴저지주의 고용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결론을 네. 최저임금 그 인상 때문에 이 고용이 줄었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에 이 논문이 이제 굉장한 이제 논란에 그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네요. 펜실베니아주하고 뉴저지주는 가깝습니다. 네, 아주 가깝습니다. 동부에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뭐 그 평소에도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이 준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던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제 경제지 같으면은 이 그 카드 교수의 이제 논문 성과나 이 주장 그 카드 교수의 이제 주장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서울경제는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카드 교수 따옴표 내 연구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뜻 아냐. 그리고 매일경제는 카드 교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는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그 최저임금 그 인상에 대해서 카드 교수가 이제 관심이 없거나 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제목을 뽑았고요. 반면에 이제 진보 쪽 그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이제 주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은 이걸 또 달리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론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네. 노벨상 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어쨌든 그 선정 과정이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 싶은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를 네. 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이군요. 예. 자, 이런 일이 처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신 관련해서는 저도 취재할 때 보면 외신 관련해서 딱 그 맥락과 상관없이 한 줄만 인용해서 쓰는 기사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외신 관련 기사들을 이런 방식으로 보도하는 게 처음은 아닌 거죠. 예. 뭐 오역도 많고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노벨 경제학상 관련해서는 2015년에 이 굉장한 논란이 이제 하나 이제 생겼었는데 당시에 이제 불평등 문제와 빈곤 문제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네. 수상한 디턴 그 프린스턴 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분에 대해서도 이 국내 언론에서는 이 디턴 교수가 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도 이제 국내에서 많은 좀 논란이 됐고요. 급기야 이제 디턴 교수의 책을 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해서 출판을 했는데 네. 실제 책 내용에 없는 내용을 이제 넣기도 하고 책 내용에 없는 걸 추가로 넣었다고요? 네네네. 임의로?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한 그 문제로 막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원문하고 막 대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디턴 교수 측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기존 번역본은 이제 전량 폐기해서 회수해서 폐기했고 그 새로 이제 출판을 해낸 그런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오역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네. 문장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곡해서 문장을 추가로 넣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 같은데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아마 이번에도 대선 캠페인 와중에 내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유승민 그렇습니다. 원희룡 그 국민의힘 후보간 논란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저희도 자영업자분들이 주시는 의견하고 최저임금 생활자들하고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네네. 실장님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시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효과 네. 혹은 반작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보이시나요? 뭐 다양한 이제 형태들을 좀 띄고 있는데요. 근데 저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네.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이 그 카드 교수의 그 논문의 그 핵심은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방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좋냐 나쁘냐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임금 결정 방식이 이제 뭐 기존 그 방식은 그 시장에서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식의 네. 이제 임금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카드 교사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용자들 이 고용주들의 네네. 그 임금 결정에 대한 이 재량권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크게 이제 고용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인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 사업자와 고용자 간에 굉장히 디테일한 관계일 수도 있다. 네네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네. 시계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라도 전화 받으시면 아시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홀로님, 최저임금을 핑계로 알바 고용마저 줄이는 대기업들. 대기업이 직접 줄인다기보다는 아마 중간에 이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 단계가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동주아빠님 1, 2억을 대출받는다고 부동산으로 한몫 잡겠다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투기 세력 잡자고 어려운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도 해주시고 전세대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1시간 감사했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발전!